예, GS2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건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GS2기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GS1기 때 대체로 이제 수업하신 분들이 대다수여가지고요. 제가 답안지 쓰는 그런 OT는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간단하게 조금 오늘 GS2기 과정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 강의평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평가서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강의 일정만 볼까요? 강의 일정 보시면은 휴강이 있어요, 휴강. 그래서 5월 23일 날 1차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5월 24일은 휴강이니까요. 그거 일정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강의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끝나는 시간이 5시 반입니다. 근데 실적으로 이거는 제가 형식적으로 써놓은 거고, 노동법은 어떻게 본다? 실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러프하게 6시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시에 끝난다. 그래서 6시 30분 되셔가지고 막 좀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절부절하시면 제가 이제 마무리를 못해요. 그래서 수업은 6시에 끝나고 그 이전에 끝나면 오늘은 웬일로 일찍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교재 보시면은 제가 이제 좀 일기 때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판례로 푸는 노동법이 개정 3판이 이제 원고는 다 되었는데 출판사 어떤 문제 때문에 출간이 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수강생이 소수 정이다 보니까 출간을 좀 강행하기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일기 때 제가 프린트물로 다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 수강생이 이제 제가 좀 아시는 분들이 좀 몇 분 수강을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그러니까 학원 측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PDF 파일 같은 걸 드릴 거고요. 일기 수업하신 분들은 별도로 제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기 때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그걸 이제 스프링 제공하셔서 수업을 들으시고, 올해 2020년에 나오는 최신 판례의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이제 출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강의 목표인데, 자, 실제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매주 75점을 시험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관가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된 분들.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겁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보는 것 자체도 뭘까요?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이에요. 무엇을 위한? 최종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수단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 자기 공부 스케줄 다 버려요. 실질적으로. 모의고사 쿼리 문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모의고사 쿼리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나마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 위주로 모의고사를 내고 실제 교수님들이 판례 위주로 시험 문제 내니까 그나마 싱크로율이 높은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쓰기 위한 공부는 절대 하지 마세요.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는 절대 하지 마시고 진도표에 맞춰서 특히 노동법은 판례 위주로. 그래서 1단계는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판례를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특히 스캔해주세요 하는 판례들은 다 스캔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건 스캔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결론 부분 그리고 근거 부분 정리해달라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언어로서 정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게 대신 단계에서 이제 뭐로 간다? 논점 정리와 사안 검토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 법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논점 정리와 사안 검토는요, 소설 쓰는 거에 불과해요. 점수 배점 자체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단계를 말씀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처음에 빨리 갔다가 나중에 뒤처지는 분들도 있고요. 처음에 좀 느렸다가 일정 시점에 이걸 넘는 분들도 있어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과의 어떤 비교. 내가 한 달 전에 어땠는데, 일주일 전에 어땠는데, 어제 전에 어땠는데. 그래서 나 자신을 이기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첨삭은요, 제가 직접 첨삭을 하긴 할 테지만 일단 제가 짜투리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의고사 답안지는 저는 이제 소수 정예반이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들 석차 먹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신 책 있죠. 책에다가 시험지에 나왔는데 내가 못 쓴 부분 그리고 내가 누락한 부분 그런 것들을 책에다가 직접 표시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답안지에 대해서 첨삭을 해서 보내잖아요. 제가 아무리 첨삭을 잘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쓴 글 기억을 전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에다가 첨삭을 해서 여러분이 드린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아, 내가 지난주에 몇 점을 맞았구나. 그냥 자기 위안 또는 자기 상처,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첨삭은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바로 즉석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한 판례들 직접 써보셨잖아요. 그게 현출을 했을 때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목차를 쓰시잖아요. 목차를 쓰시는 포인트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목차를 쓴다면 뭐냐,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암기한 거 나열하는 것밖에 불과해요. 그게 목차가 아니에요. 목차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경로를 쓰는 거예요. 경로. 논리 흐름. 그래서 단락에 대한 핵심어를 뽑는 게 목차예요. 그래서 목차는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해야 판례 법리들을 아시잖아요. 그럼 그 법리들을 어떻게 써야겠다. 그게 구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키워드만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목차를 잡을 때는 항상 뭐를 쓴다? 각 목차당의 분량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노동법뿐만 아니에요. 인사나 경제에서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목차만 쓰시면요, 여러분들 분량 조절 실패하세요. 목차를 잡아가는 거는 전체적인 큰 그림의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그 스케치에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어디에다는 뭐 그리고 여기다 뭐 그리고 구상하잖아요. 그게 뭐다? 분량 조절을 목차 잡을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량 잡을 때. 자,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분량에 대해서는 논점 정리 이거 하나 볼까요? 우리가 오늘 샘플로 나눠드린 거 있죠? 일기 때는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로 봤던 전집 문제 이거 샘플 한번 보시면은 일단 논점 정리 같은 경우에는 5줄에서 7줄 정도 쓰시면 돼요. 다시 7줄.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에서 이제 법리 부분 나오는데요. 법리 부분은 2.5페이지 정도를 쓰시면 됩니다. 2.5페이지. 자, 그리고 사항 검토를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가 1페이지로 쓰시면 돼요. 1페이지. 자, 그리고 반드시 꼭 쓰셔야 됩니다. 누락하시면 안 돼요. 결론 부분도 쓰시는데 결론 부분은 3페이지, 3줄에서 한 5줄 정도. 이렇게 하면은 4페이지가 딱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제 예시 답안은요, 보통 한 4페이지 반에서 5페이지, 많게는 6페이지도 들어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는 일개 강사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제가 내는 문제가 그대로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점을 맞으려면요, 저는 120점을 여러분들이 부과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120점을 준비했을 때 놓치는 부분들 로스되고 어떻게 100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시 답안의 사이즈는 그 실제 답안,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쓰시는 답안지 양보다는 조금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저는 이제 그 예시 답안 같은 거 넣을 때는 판례 전문을 보통 넣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스캔용 판례가 있고 정리해서 키워드만 넣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예시 답안의 분량은 조금 많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차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단락 구성을 하시는데요. 띄어쓰기 원칙은 목차별로 띄어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락 기준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주제가 바뀌었을 때 그때 한 줄을 띄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주면 돼요. 띄어쓰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차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본문 내용의 단락의 어떤 그 구성 내용, 그게 바뀔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이제 한숨 쉬는 거죠. 한 템포 쉬는 거예요. 그때 한 줄을 띄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답안 작성 언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답안 그 작성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OT는 안 하고요. 처음 오신 분은 그분도 이제 다른 수업을 들으셨다고 하니까 여기 샘플 작성법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안 되시면 이제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시고 그 강의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16회차까지 해가지고 매번 그 진도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그냥 참고용입니다. 참고용이고 수업 진도는 우리가 조금 뒤로 밀릴 가능성이 거의 한 90%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밀리는 경우에는 제가 매주 조금씩 보강을 하고, 그리고 그래도 아주 좀 밀렸다 하면은 제가 한 타임 정도는 제가 그 보강이 이룰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가로로 된 이 강의 자료 있죠? 법이 또 개정이 됐어요. 근로기준법이. 그래서 좀 이것저것 온라인 쇼핑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은 혹시라도 기사를 봤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일단 제가 신고 대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크게 바뀐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익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료화 있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 차례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를 한 차례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도급인이 연대 책임을 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견해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법문상으로 한 차례 이상이니까 도급인도 임금 지급에 있어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거는 뭐 2차에서는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1차에서는 최신 개정법이니까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 촉진 제도는 기본적으로 기훈형 연차 휴가에만 적용이 됩니다. 월차형 연차 휴가는 사용 촉진 제도가 적용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월차형 휴가에 대해서도 사용 촉진 제도가 인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시효가 우리가 그 연차 시효는요, 연차 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시효가 발생을 하죠.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게 1월 1일 날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년 동안에 이 1년 동안에는 월차형 휴가가 몇 개 발생하죠? 11월까지 근무를 했을 때 11월까지 근무하면 12월 1일 날 연차 휴가가 11개가 발생하죠. 그쵸? 그리고 이때부터 어떻게 15개가 다시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셨으니까 제가 말하기가 좀 쉽네요. 다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네. 이렇게 되는데 시효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시효가 지금 2019년 이게 2020년입니다. 그럼 2019년 1월 달에 만기를 해서 2월 1일 날 휴가가 발생한 거는 언제 시효가 완성되죠? 이때 완성됐으니까 요때 시효가 완성되고 또 2월 달 만기한 거는 요때 시효가 완성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발생한 월차 연차 휴가는 2020년도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시효로 소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복잡해 계산하려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 시효에 대한 특별 규정이 생깁니다. 박스 오른쪽 한번 볼게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즉 월차 유급휴가입니다. 이것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1년간인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잖아요. 근데 그 1년간이 최초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즉 어떻게? 요때 월차 휴가는요. 2019년에 발생한 월차 휴가는 요때 다 쓰라는 거예요. 요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요때부터 1년, 요때부터 1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최초 근로를 한 날로부터 1년 이 안에 다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무관리 어떤 그 편의를 위해 가지고 만든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1차 하시는 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 촉진 제도가 이제 월차 휴가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올해 1차 시험에서 뭐 거의 나온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하고요. 자, 다만 근로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2호를 보시면은 줄침부분만 볼게요. 키워드.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자, 다만 제1호 단서에 의하여서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오죠? 자, 그림으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2019년에 이제
8월 이상을 출근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지금 특별법 우리가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2019년도에 발생하는 월장 휴가는 2019년도에 10월로 다 소멸하죠. 이때 다 소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다시 15개가 발생을 하는데 이 15개가 2020년 10월 31일까지 소진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 촉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끝나기 10월로 완성되기 6개월 전까지 너 몇 개 남았으니까 언제 연차 사용해. 빨리 사용해. 서면으로 촉구를 하죠. 그래서 6월 30일까지 연차 휴가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촉구를 하죠. 촉구를 하고 이렇게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10월로 완성되기 2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10월 31일까지 요때까지 서면으로 너 언제 연차 써 통보를 하죠.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게 월차용의 경우에는 요 기간이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냥 여기다 덧해서 해볼까요? 우리가 잠깐만. 이렇게 할게요. 1, 2, 3 이걸 다 하려니까 좀 힘드네. 요쪽까지 9월까지 지금 만글을 했어요. 9월까지 만글을 하면 우리가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휴가가 발생을 하죠. 하나가 더. 그러면 여기까지 발생한 총 9개. 이 9개에 대해서는 1년이 끝나기 이 3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9월 30일. 이 9월 30일까지 어떻게 한다? 서면으로 너 빨리 연차 써라. 이렇게 촉구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1번이라고 이걸 2번이라 할게요. 자, 촉구를 하는데 얘가 이제 연차를 다 안 썼다. 그럼 어떻게? 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 그러니까 어떻게? 이때는 11월 30일까지. 11월 30일까지 서면으로 너 언제 휴가 써라. 통보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3개월 전까지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몇 개죠? 10월달, 10월, 11월달. 요 두 달. 12월달은 우리가 월차이 발생을 안 해요.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지금 서면 통보를 못 했잖아요. 촉구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한다? 다시 이 시효가 완성되기 한 달 전. 요때니까 어떻게? 11월 30일까지 해가지고 11월 30일까지 해서 이때 서면으로 촉구를 하고 자, 그리고 12월 30일부터 열흘 전이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요? 거꾸로 가니까 산수가 안 되네. 12월 31일 이전으로 10일 전. 그러면 31일이 있으니까 22일인가요? 12월 22? 맞나? 그쵸? 22일까지 해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너 언제 휴가 빨리 써라. 이렇게 통보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2차 시험에서 나오긴 대단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그냥 숫자 놀이니까. 근데 1차에서는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 대단히 높습니다. 올해 지금 개정된 따끈따끈한 거예요. 3월 31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 요해책에 붙이라고요. 제가 노동법 요해 개정 5판 수정사항 이렇게 해서 프린트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앞뒤로 지금 출력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단면으로 해가지고 페이지 표시해놨으니까 이거는 요해책에 여러분들이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평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나갈 때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수선하지만 자료를 다 피셔야 돼요. 그래서 강평 나갈 때는 모의고사 예시답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보고 있는 기본서, 그리고 판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강평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뭐 다른 거 막 하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강평을 하면은 모의고사에 본 어떤 학습 능력이 조금 떨어지죠. 그런 단점이 있고, 다만 이제 강평을 먼저 하면은 수업 진행 방식이 있어가지고 좀 들쭉날쭉하는, 그래서 내공이 좀 안 되신 분들은 수업 듣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양자를 저희가 다 충족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모의고사 1문을 보시면요, 사용자성을 시험 문제 냈죠. 우리가 총론 파트에서 등장인물 총 2명에서 4명 나오죠. 그래서 근로자성, 사용자성, 다시 세분을 하면 근기법상 근로자성, 그리고 근기법상 사용자성, 노조법상 근로자성, 노조법상 사용자성입니다. 자, 중요도로 말씀드리면요, 근기법상 근로자성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계속 출제 안 되다가 이제 계속 누적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작년에 출제가 되었죠. 재작년에 출제가 되었죠. 재작년에 출제가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조법상 사용자성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기출 논점의 경우에는 근기법상 사용자성과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이제 미기출 논점이고요. 이 경우에는 최근에 근로자성 사용자성 출제가 되었으니까 영역을 넓게 본다라면 출제된 논점이에요. 그렇지만 영역을 좁히면 미기출 논점이에요. 그래서 중요도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B불 정도 중요도로 보겠습니다. B불 정도 중요도. 특히 노조법상 근로자성은요, 거의 A급 논점이고, 근기법상 사용자성은 좀 어려워요. 자법 영역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자법 영역도 그동안에는 본법, 근기법과 노조법 외에는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2차에서는. 근데 재작년에 갱신기대권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자법에서. 그러니까 이제 파견법도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기법상의 사용자성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늘 모의고사 본 정도는 커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시험 문제 커버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은 사용자성 이제 문제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용자성 법리를 먼저 보고 할게요. 법리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요예체 43페이지 볼게요. 43페이지. 다른 혹시 교과서가 계신 분들은 뭐 본인 책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성 보겠습니다. 우리가 근로자성의 경우에는 근기법과 노조법에 따라 가지고 정의 개념이 다르죠. 자, 우리가 근로기준법은 개별적인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법이고요. 그리고 노조법은요, 집단적인 노사와 관계를 규율하게 한 법이죠. 그래서 법의 입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그리고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다른데, 사용자성 개념은요, 동일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다? 첫 번째, 사업주. 두 번째, 사업 경영 담당자. 세 번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거나 행동하는 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로 단문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을 기억하시면 좋대. 실제 시험 문제에 쓰실 일은 많진 않아요. 근데 필합하시려면 기본적인 개념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서술 한번 보시면 빠르게 합니다. 두 번째 줄, 근기법상 사용자는 근기법상은 최저 기준을 준수해야 될 수기자로서 의미를 갖는다. 자, 반면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자하고 소극적 요건, 단체 교섭 당사자, 그리고 부당노동의 금지 수기자 및 구제명령 이행자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은요, 우리가 딱 하나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뭐에서 문제가 된다?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지 아니한 자까지 사용자 개념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사용자 확장 개념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용자 확장 개념에서 문제되는 거는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입니다. 자, 또 그리고 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와 거의 뭐 친구급입니다. 같이 다닙니다. 민법법리인데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 노동법에서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근데 고대파 교수님들이 민법법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해결할 때 똑같이 이걸 언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법인격 부인의 법리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명시적 근로관계나 물시적 근로관계는 직접 고용관계입니다. 근데 직접 고용관계랑 대립되는 개념이 뭐가 있다? 간접 고용관계가 있죠. 그 간접 고용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그 법률관계가 뭐다? 파견근로. 그래서 이 파견근로는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3자 사업장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즉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간접 고용으로서 파견근로 관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파견근로 관계가 성립하면서 불법 파견의 경우에는 국법상으로는 사용자에게 무슨 의무? 오늘 시험문제 나왔죠. 1문에 의해서 직접 고용 간주 규정이 있었고요. 지금 현행법에 따를 때는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이 있는 거죠. 또 직접 고용 의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사용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률 효과까지, 또 파견 기간 중에 파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때 법률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그리고 또 최신 판례 하나 또 있죠. 최신 판례. 최신 판례는 우리가 그 도로공사 톨게이트 사건이 있죠. 그게 또 최신 판례가 하나 또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연역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은요, 각각 여기서 다 달라요. 우리가 노조법의 근원이 되는 법이 뭐다? 노동상권. 그쵸? 자, 노동상권 어떻게 되어 있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죠. 단결권 내용에서 뭐가 나와요? 단결을 하니까 노동조합이 나오고, 그리고 단체교섭 및 단체교섭권이 나오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해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해서 뭘 체결하죠? 단체협약을 체결하죠. 자, 그리고 이런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즉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뭘 한다? 단체 행동을 하죠. 쟁의권이 나오죠. 이런 노동상권을 저해하는 사용자 행위도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게 부당노동행위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은 노조법의 테마별로 적용 범위가 다 달라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결권 파트, 노동조합에서의 사용자 개념은 뭐가 있다?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사용자성 인정되는 자 다 빠지는 거죠.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중간관리자 다 빠지고 더 넘어가진 않아요. 자, 그리고 단체 교섭에서는요. 단체 교섭을 해서 단체 교섭 개념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단체 교섭 자체가 사실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 행위로 볼 것이냐 다 나눠지는 거죠. 자, 그래서 법률 행위로 본다면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자가 사용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사업주만이 사용자의 개념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행위로 본다라면 다른 자들도 사용자 개념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자들이 누구다? 실적 지배력사에 따라서 제3자도 사용자 개념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단체 행동권은 사용자 개념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부당노동행위에서는 어떻게 되죠? 유형별로 나눠지죠. 그래서 부당노동행위 유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분리취급. 분리취급 법적 성격은 뭐다? 대표적으로 해고. 해고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제3자는 사용자가 될 수가 없다. 즉 실적지배로서는 적용이 안 된다. 자, 그 다음 반조합계약. 반조합계약도 뭐가 된다? 법률관계다. 그래서 실적지배로서 들어갈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단체교섭의 경우는 법률행위로 볼 것인가 사실행위로 볼 것인가 따라가지고 대법원은 법률행위로 보기 때문에 명시적, 무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자까지로 한정되지만 교수님들은 어떻게 보고 있다? 실적 지배력설까지, 즉 제3자까지 사용자 개념을 확대시키고 있다. 지배 개입은 법적 성격이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적 지배력설까지, 즉 제3자까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들어가는 테마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43페이지 근로기법상 사용자 의 보시면은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또는 행동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시 개념 보시면 사업주 개념 보겠습니다. 사업주 개념은요, 우리가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개념에 필히 써야 되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자, 그리고 부연 설명 더하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동일한 의미이다. 그래서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개인 그 자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가리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도 사업주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국가행정관청이 사업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요,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거는 전국 단위의 기업에 준해서 생각하시랬죠. 자, 그러면 각각의 행정관청이 법률행위를 했어요. 행정법과도 연계가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자는 누가 된다? 우리가 전국 단위의 대기업의 일부 사업부에서 뭔가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럼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거는 사업부가 져요? 아니면 그 회사가 지는 거예요? 회사가 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률행위 주체는 누가 된다? 국가가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법에서 당사자소송 누가요? 행정청이 뭔가를 처분의 행위를 했을 때 당사자소송은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44페이지. 이제 파산 절차에 들어가거나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대표이사 대표권은 제한이 되죠. 그럼 사용자의 어떤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된다? 법정 관리인이 회사 대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처분하는 권한이 그 관리인에게 전수된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생 절차 개시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품 청산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박스 판례의 경우에는 노조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대표권은 법정 관리인에게 있는데 기존의 대표이사와 단체박을 체결했을 때 그 단체박이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 자, 단체박의 유효 요건은 뭐가 있죠? 단체박의 체결 능력이 있는 자와 단체박을 체결해야 되는데 기존의 대표이사는 대표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단체박 체결 능력이 없고 따라서 이와 체결한 단체박 효력은 무효가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업경영 담당자입니다. 사업경영 담당자는 제가 두 문자로 사경포위 대대라고 말씀드렸죠.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개념도 기억하시고요. 자, 이러한 사업경영 담당자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반드시 행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 사례를 보시면은 이런 판례 있었죠. 여기 이제 명예회장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A법인, B법인, C법인, D법인이 있고 여기에 각각 이거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 갑을, 병, 정이 있는데 이 사람을 A를 할까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할까? 갑을, 병정? 그냥 회장이 할게요, 회장. 자, 그런데 이 A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갑을, 병정, 무는 근로자입니다. 자, 이 근로자에게 대해서 임금이 지금 미지급이 됐습니다. 자, 임금이 미지급이 되니까 이 무는 누구를 상대로 임금 체불에 대해서 진정을 넣을까요? 일단 A법인의 대표이사인 갑에게 진정을 넣고 또 여기 명예회장에 대해서도 진정을 넣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 사실관계를 봤더니 이게 하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업부로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사업부였는데 이거를 조직을 한 등급 위로 올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은 이 회장님과 인척관계예요. 인척관계여서 이 정에 대해서 모든 회계를 부여합니다. 모든 회계 권한. 재정 권한을 이 명예회장이 정의에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A법인, B법인, C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려면은 얘네들이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D 법인을 통해서 집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부 경우는 우리가 법상으로는 대표이사니까 급여를 지급을 했어요. 그럼 이 급여 지급 행위가 무효예요, 무효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에요. 하지만 위에 명예회장이 있으니까 그걸 실적으로 집행을 못할 뿐이죠. 이해가 되셨죠? 제도상으로 대표이사 권한은 부여받고 있지만 실적으로 그런 권한은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사회자 개념이 인정되는 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제도상으로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 값도 인정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대표이사 권이 없죠. 은퇴했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명예회장도 우리가 사인자의 개념이 인정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법률 보시면 사용 후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자입니다. 형식상으로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직접 경영해왔다면 사임자성이 인정이 된다. 자, 두 번째, 실질적인 권한, 책임이 제한된 대표이사입니다. 대표로 선임된 전문 경영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금기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해 있다 할 것이고, 대표이사직 사임 후에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회장에 의해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업무에서 배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가 없다. 자, 따라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전문 경영인은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면에 명목상 대표이사입니다. 명목상 대표이사는 쉽게 말하면 바지사장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대표이사직에 취임되어 있지만 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우리가 사임자성을 부정을 해줘요. 자, 그래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 일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 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 대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임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봅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이거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도 기억하시고요. 판단 기준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키워드죠.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직접 부여받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판단은 형식적인 직명에 의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 실태에 따라 판단하고요. 이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우리가 축약해서 보통 실무적으로는 중간관리자를 하는데 답안지에 중간관리자 이런 말을 쓰지 마세요. 법 조문상으로 쓰시고, 자, 그리고 이런 중간관리자와 비교 개념을 이렇게 하셔야 되죠. 과거의 기출 문제입니다. 비교 개념이 뭐가 있다? 이익대표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 자, 이런 이익대표자의 개념을 필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인데요. 우리가 중간관리자는 자신의 상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고 자신의 하급자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란다. 자, 다음 오늘 시험 문제죠. 사용자 개념 확대입니다. 자,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하고요.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사용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요.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피곤해지세요. 실적으로. 우리가 형평에 맞게 공정성을 기해야 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첫 번째, 이 사람이 일을 잘 못해. 또는 내가 시키는 대로 원하는 데 일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금계법 23조 제1항에 의해서 해고 제한을 받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사대보험도 처리해줘야 되고 퇴직할 때 퇴직금도 지급해야 되고 연차 휴가 등도 부여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피곤한 거죠. 그럼 어떻게? 내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으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나쁘다기보다는 인지상정인 거예요. 왜? 기업은 인사관리에서 뭐죠? 기업의 최종 목표는 효용성, 비용 절감이잖아요. 이윤을 극대화하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걸 뭐 나쁘다 옳다 가치관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근로계약을 일은 맡겨야 되는데 내가 채용하기 싫어. 그럼 제일 첫 번째는 다른 회사에다 일을 맡겨버리면 되는 거죠. 그걸 뭐다? 도급계약이랍니다.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 그럼 일을 해주는 자가 사람이도 되고요. 회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부 하나를 떼가지고 너네가 책임지고 이걸 해줘.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이게 위장 도급입니다. 근데 도급의 경우에는 일을 맡기는 거고요. 일의 완성만 이쪽에서 해주면 되는 거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는 받되 터치는 하면 안 돼요.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거지. 내가 일을 맡기면서 터치도 다 하고 내가 간섭도 다 해. 그러면 이거는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질은 내가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장도급 문제가 나오는데 이 위장도급 문제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거의 문제가 없어요. 장소적으로 내 회사 안에서 일을 시킬 때, 즉 사내 협력업체에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사용자 개념 확대를 한번 볼게요.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된다. 자, 그러나 경영 전략의 변화, 고용 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가 아닌 외부 사업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외형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위장도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상의 사업주가 아닌 도급회사의 사업주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사용자 개념 확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작년에도 시험 문제 논점이었습니다. 제가 그 일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중공 사건이 작년 노조법상 사용자성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관계가 불분명해요. 사실관계가 이게 직접 고용관계, 즉 묵시적 근로관계의 사실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파견근로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작년 시험 문제에서도 묵시적 근로관계를 빠지지 않고 쓰셔야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서 다 기억하시죠? 두 문자 잘 읽기 혁명입니다. 자, 우리가 요건은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제3자고요. 이게 원고용주죠? 그리고 이게 피고용인. 자, 우리가 이 피고용인과 원고용주 사이에 뭐가 있다?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 피고용인은 원고용주가 나의 사용자가 아니라 제3자가 나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려면 여기에서 그게 인정이 되려면, 즉 원고용주에 고용된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있는 피고용인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말을 뽑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뭐죠? 이 명시인 근로계약 관계를 없애야 되겠죠. 여기에 나오는 게 두 문자가 뭐다? 잘 읽기 혁명이었죠. 그래서 원고용주가 독자성과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한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해야 되죠. 이게 첫 번째 요건. 자, 두 번째 요건은요. 제3자의 근로자가 되려니까 상임 종속 관계가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또 임금을 제공한 자도 누구다? 제3자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제3자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달라. 이거는 스캔입니다. 원고용주에 고용되어 제3자 사업장에서 제3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 근로자를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 경험과 동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의 피고용인과 제3자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캔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에 대해서 우리가 교수님들은 다 이렇게 비판하죠.
어떻게 비판하냐면, 야, 이 피고용인이 제3자 소속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이 양자관에 있어서 종속적인 관계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원고용인과의 어떤 법률 관계까지 판단을 하느냐. 그래서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모자 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인데요. 자, 이 부분은 민법 법리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한번 볼게요. 두 기업이 주식 소유나 임원 파견 등으로 모 회사와 자회사 관계에 있는 유형이다. 자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모 회사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형식상으로는 자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 회사가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법인격 부인의 법리, 이거 밑줄 친 부분 기억하세요. 개념입니다. 어느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자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라는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 당해 사안에서 그 해당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이론이다. 이게 개념입니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제3자 회사 사업장에서 이 피고용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고용인의 임금 지급 의무라던가 또는 고용 유지 의무, 즉 고용 유지 의무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죠? 해고가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3자가 야, 나는 이 피고용인, 이걸 얘를 갑이라 할까요? 얘를 을이라고, 얘를 갑이라 하겠습니다. 야, 나는 을을 채용한 바가 없어. 을은 내 근로자가 아니라 요걸 뭐라 할까요? 갑을 병회사 소속 근로자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랬더니 무시적 근로관계는 얘의 존재 자체가 없고 얘와의 어떤 법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잘 보세요. 묵시적 근로관계는 이 원고용주와 이 피고용 간의 법률 관계가 없고 제3자 법률 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요. 말 그대로 법인격을 부인하죠. 누구 법인격을? 원고용주 법인격을 이 해당 임금체불이라던가 부당이권에서 이 원고용주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의미가 조금 달라요.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이 원고용주 자체의 법인격을 없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묵시적 근로관계는 얘와 법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거고 차이는 요건 있어요. 자, 그래서 적용 요건을 보겠습니다. 적용 요건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지배 요건, 두 번째는 목적 요건인데요. 이거는 제가 3기 때 모의고사 낼 거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암기하세요. 동그라미 1번. 법인격의 배후에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 의한 현실적인 지배가 있어야 되고요. 자, 목적 요건에서 개인 또는 지배 개입이 피지배 기업의 법인격을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박스 판례가 있는데, 자, 그 박스 판례는 판례 자료로 대체를 합니다. 자, 판례 자료 54페이지. 인사이트 코리아 사건인데요. 자, 이런 거죠. A 회사가 있고요. B 회사가 있고, C 회사가 있고, 이 C 회사 소속 근로자 갑이 있는데, 이 갑이 A 회사 물류센터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죠. 자, 그리고 A 회사, B 회사와 관계는 모자 기업 관계고요. 또 B 회사, C 회사와 관계도 역시 모자 기업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법률상으로는 갑은 C 회사 소속 근로자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갑이 A 회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다가 A 회사가 뭐라고 하느냐, 야, 너 우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와 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하느냐, 야, 나는 무슨 소리냐, 너네 회사에서 지금 수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제 와서 기간제 근로계약이냐, 거부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A회사가 이 C회사를 통해 가지고 가부 노무 수령을 거부한 사안입니다. 자, 그랬더니 대법에서 어떻게 봤느냐? 갑이 C회사 소속 근로자냐 아니면 A회사 소속 근로자를 판단하는데 법리가 없어요. 법리가 없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C회사의 법인격을 A회사가 남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렇게 보는 거죠. 별도 법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민법법리예요. 한번 사실관계 볼게요. 자, 이거 사실관계 보기 전에 여러분들 공부가 되셨으니까 키워드 있죠? 우리가 간접 고용 관계와 직접 고용 관계의 구분점이 뭐라고요? 키워드 두 가지?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동급 관계가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최소한 간접 고용 관계까지 인정돼요. 간접 고용 관계가 뭐다? 파견 근로. 그럼 파견 근로와 무시적 근로 관계. 무시적 근로 관계가 제가 직접 고용이 됐잖아. 키워드 두 가지. 첫 번째, 채용행위. 두 번째, 임금 지급. 여기에 대해서 제3자가 관여했다면 직접 고용. 그런 말이 없다라면. 아쉬운 사람이 입증해야 되죠? 그런 게 없다면. 그럼 어떻게? 직접 고용이 안 되니까 간접 고용까지. 되셨죠? 볼게요. 사실관계. A회사는 C회사와 업무도구 계약을 체결했다. 업무도구 계약 동그라미. 자, 이런 업무도구 계약을 갱신하면서 A회사의 11개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하였다. C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형식상으로는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역대 대표이사는 A회사의 전임 민원이 선임되었고 전적으로 A회사의 업무만을 도급받아 실적으로는 A회사의 한 부서와 같이 사실상 경영에 관한 결정권을 A회사가 행사하였다. 자, 한편 A회사는 물류센터에서 근로할 인원이 필요할 때에는 채용 광고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모집한 후 그 면접 과정에서 A회사 물류센터 소장과 관리과장 등이 C회사 이사와 함께 참석하는 데 실시하였으며 각 등을 비롯한 C회사가 보낸 근로자들에 대하여 A회사의 정식 사원과 구별하지 않고 업무 지시, 그리고 직무교육 실시, 표창, 휴가 사용 등 재반 인사관리를 현장, 대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A회사가 직접 시행하였고 조직도나 그리고 안전환경 점검팀 구성 등의 편성, 경제 운영 등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고 각 등 업무 수행 능력을 A회사가 직접 평가하고 또 임금 인상 수준도 A회사의 정식 사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과 연동하여 결정을 하였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요. 채용행위, 면접을 보는데 지금 제3자의 어떤 간부가 면접행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채용행위에 관여하고 있죠. 그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임금을 지급하는데 임금 인상 수준을 누가 정한다? 원고용주가 아니라 제3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채용행위와 임금 지급에 있어서 원고용주가 아닌 제3자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고용 관계가 인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요. 판시사항 보시면은 법리가 없어요. 55페이지 보시면은 별도 법리 없이 그냥 결론만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이러한 사정 등을 조합해 볼 때 A회사는 위장도급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C회사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적으로 A회사가 갑등을 비롯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A회사와 갑등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 자, 따라서 A회사가 갑등의 근로 제공을 수령하기를 거부한 것은 부당히 요해한다. 법리가 없이 그냥 사실에 대한 판단만 하고 말아요. 근데 이 판례를 교수님들이 좀 좋아하세요. 법인격 부인의 법리. 남들 모르는 거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인가 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인격 부인의 의, 그리고 성립 요건, 이거 줄친 부분, 그거는 기억하시고요. 실제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노동법에서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나오는 판례는요, 딱 하나 있어요. 인사이드 코리아 판례. 지금 한 거. 근데 문제는 뭐다? 묵시적 근로관계하고 묵시적 근로관계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볼게요. 자, 얘가 인정되는데 얘가 부정되거나 또는 얘가 부정되는데 얘가 인정되거나 이런 게 나올까요? 이런 사실관계? 이거 안 나와요.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얘가 인정되면 얘도 인정되고 얘가 부정되면 얘도 부정돼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가 옳다 그래를 다툴 때 이거 두 개 다 다툴까요? 하나만 다투지? 어차피 두 개가 같이 가는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시적 근로관계, 직접 고용관계가 부정되면 그 다음에 뭘 주장하죠? 간접 고용관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직접 고용관계로서 묵시적 근로관계를 먼저 주장을 했다가 그게 부정이 됐을 때 간접 고용관계로서 파견근로법률로 넘어가는 거예요. 법률 쓸 때. 근데 처음부터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이 돼버려요. 그럼 간접 고용관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직접 고용관계가 인정이 된다는데 왜 간접 고용관계를 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고용관계가 인정된다. 여기까지만 딱 써버리면 분량이 안 나오죠. 그때는 뭐까지 더불어 쓴다? 법인격 부인의 법률도 같이 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되셨죠? 답안 쓰는 스킬입니다. 자, 오늘 그 OT를 제가 한 30분 정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좀 끊겼는데 한꺼번에 많이 하면 또 지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10분 쉬시고 파견근로로 넘어갈게요.